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체업을 읽었습니다. 그 원고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제 주제를 제가 정하는 건데요. 체업을 읽고 싶어서 체업으로 했고, 체업은 안톤 체오프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죽은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소설도 쓰고 희곡도 썼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설가, 러시아의 극작가 이렇게 정의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체업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쓴 게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 또 마침 이렇게 새로 번역이 나와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고르다 보니 6호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6호실을 읽었는데,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번역이 정말 좋고요. 네, 번역이 정말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번역한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체업은 어릴 때부터 읽었던 건데요. 어릴 때 읽으면서 납득이 안 됐던 어려운 단어들. 예컨대 이제 이반 그로모프는 교사로 있다가 잘렸어요. 잘리고 이제 법원에 집달리로 일을 했다. 집달리가 먼저. 이거 이제 옛날 19세기 소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법원 집행관 이런 식으로 딱 바꾸고요. 그 밖에도 과대망상증에 그로모프가 시달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적망상증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 번역 이런 건데요. 또 번역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서 이걸로 계속 썼는데요. 6호실 수업을 할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썼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억 속에 6호실은 쭉 과거 시제로 이제 서술이 되고 묘사가 됐는데, 이번에 새 번역을 보니까 현재 시제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묘사적 현재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시점은 과거인데요. 그거를 쓰고 있는 시점은 물론 현재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과거 사실을 기술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써서 묘사성, 생생함 이런 거를 높이는 건데요. 그거가 6호실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현재 시제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과거 시제로 쓰인 부분은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체업의 문체라는 거는 생활 밀착형 문체인데,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이런 은은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체업이 의외로 극적이지 않고요. 근데 그런 문체의 맛을 되게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6호실인데요. 6호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됐더라고요. 논문을 쓴 게 있고, 쓴 논문을 가지고서 역시나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이 돼버렸는데, 코로나 학기 중에 심심해가지고 여기 강의 찍어둔 게 있습니다. 조회수는 아주 저조합니다. 200~300회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또 떠들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체오프가 이른바 문학성이 결코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체업이 홍보가 되게 잘 안 돼요. 그게 굵직한 큰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작품을 여러 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체업의 이런 작은 작품들, 중단편이죠. 중단편 중에서도 그래도, 중편에 해당하는 거 중에 하나가 6호실입니다. 이거 말고 초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투도 그렇고, 근데 이 6호실도 그렇고, 중편이라고 해도 장편 읽기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 도스토옙스키 이런 전공자죠.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논문으로 구성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다른 주제나 다른 작품을 이제 엮어서 쓰게 되는데, 지금 이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정말 책 수다입니다. 즉, 체업의 6호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떠들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네. 11시 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 읽었네요. 요만큼. 근데 이제 얼마 못 읽은 것은 그만큼 전공을 해서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부화를 또 하루에 몇 쪽은 또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자, 체업의 6호실을 딱 펼치면, 이 화면을 띄워드리면 참 좋은데, 그죠? 제가 읽을게요. 병원 앞마당에 우엉이며 쐐기풀이며 야생 대마의 무성한 수풀로 둘러싸인 작은 별관이 서 있다. 지붕은 녹슬어 불구죽죽하고 굴뚝은 반쯤 허물어졌으며 잡초로 뒤덮인 채 썩어가는 현관 계단에는 희미한 회칠 흔적만 남아있다. 건물 전면은
병원 본관 쪽을 향해 있고 후면은 들판에 접해 있는데 그 사이를 촘촘하게 못이 박힌 회색 병원 담장이 가로지르고 있다. 삐죽삐죽 위로 솟아있는 못들과 담장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별관의 생김새 자체가 딱 병원이나 감옥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음산하고 불길한 형상이었다. 해서 소설을 이제 딱 펼치면 유코실은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크로니아인 거죠. 정신병원인데 이 정신병원이 뭐예요? 감옥하고 사실상 동일시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장의 시작인데 이 소설은 총 19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장 더 써서 20장으로 만들지요. 딱 19장인데요. 1장에 이제 딱 첫 부분이 이 병원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는 뭐냐? 마법에 걸린 원으로 이제 들어섰다. 라는 걸 이제 그런 보여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체업 소설 특유의 그 은은한 그런 쓸쓸함이 있어요. 쓸쓸하고 뭔가 황량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뭔가 비극, 도스옙스키죠. 그런 거를 불러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어떤 거룩한 깨달음, 톨스토이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냥 우리 일상에 이런 은은하고 쓸쓸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또 이제 그 은은함과 쓸쓸함으로 이제 가는 그런 풍경들을 체홉이 되게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첫 문단을 이렇게 딱 묘사를 한 거예요. 우엉, 쐐기풀, 야생 대마는 대마초 만드는 그 대마잖아요. 보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붕도 녹슬고 불구죽죽하고 회칠도 다 벗겨져 있고 이거는 감옥이라고 해도 관리되는 감옥도 아닌 거고요. 만약 당신이 쐐기풀에 찔리는 게 겁나지 않는다면 별관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가 보시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 6호실이 이제 있는 건데요. 따라가 보시라 해서 2인칭의 느낌을 지금 주잖아요. 하지만 쭉 가다 보면 이제 이 소설은 3인칭에 더 가깝고 3인칭이라 봐야죠. 혹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간에 인물을 묘사하다가 이반 그로모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청년의 얼굴이 참 좋다고 이 환자의 얼굴이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1인칭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1인칭은 또 뭘 그러니까는 2인칭이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시점상의 혼란? 예를 들자면 소설의 일관성이 없다? 그런 걸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신춘문예 이런 데 제출된 소설이라면 심사위원들끼리 갑론을박 이런 걸 하겠지만 이제 뽑힌 소설들이죠. 고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엄선된 작품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 기법적인 문제, 작법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쓰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6호실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경비원 니키타다. 이게 간수인데 현재의 언어 감각에 맞게 경비원으로 바꾼 거는 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니키타는요. 늙은 태역 군인인데 되게 험상궂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개같이 생겼어요. 그냥 개는 아니고 초원의 양치기 개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엄청 험상궂은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고 막 아주 등치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 편이지만은 딱 봐도 저것은 주먹이다. 네, 저는 딱 주먹을 쓰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의 느낌을 딱 주는데 근육질이고 붉은 코, 술을 많이 먹나? 붉은 코고 이런데요. 그는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질서를 사랑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때릴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순박하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지만 동시에 둔탁한 부류의 인간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 니키타가 보여주는 어떤 육화된 폭력, 가끔씩 폭력을 쓴다 이게 아니라 인생이 그냥 아주 폭력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맞고 자랐을 것이고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폭력을 행사해 온 거죠. 그래서 몸에 이렇게 폭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몸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정신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폭력밖에 길이 없다라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니키타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상급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이 니키타가 이제 폭력의 현현인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니키타도 보면은 되게 불쌍한 인물. 그러니까 체업 소설 희곡도 마찬가지지만은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임으로 해서 우리를 뭡니까 윤리적인 딜레마에 이제 빠뜨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는 있는데
죄는 있어요. 네. 불행한 사건들이 있죠. 비극이 있죠. 비극적 사건들이. 죄는 있는데 뭐는 없다. 죄인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상황들을 우리한테 이제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소설인데요. 최업이. 근데도 이제 그 수위가, 표현 수위가 뭐 요즘 막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뭉근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 고전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제 최업의 소설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 있는데 그런 이제 고전의 맛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연 작가인데요, 최업이. 모더니즘도 우리한테는 고전인 거잖아요. 모더니즘도 우리한테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고전의 향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니키타가 맨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코실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들, 요즘식으로 하면 정신질환자들을 보여주는데 총 5명인데요. 우선 여기는 침대가 고정이 돼 있다. 나사로 고정돼 있다. 못으로 이렇게 박아놨다. 침대를 움직일 수가 없죠. 환자들은 파란 환자복을 입고 옛날식으로 나이트캡을 쓰고 있다. 파란 환자복. 파란 환자복. 네. 자, 그 어떤 건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도복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아무튼 이제 파란색 죄수복 느낌의 그런 환자복인 거잖아요. 그것을 입고 있다. 5명이 있는데 이제 1명만 귀족이고 나머지는 평민이다. 1번 환자는 되게 여위였어요. 키도 크고 아마도 폐결핵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2번 환자는 유대인 모이세이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어리광대 같긴 하지만 착하고 양순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유코실에서 유일하게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병원 바깥을 나갈 수 있는 인물이고 항상 보면 구걸을 하죠.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맨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모이세이카가 유대인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도스옙스키 소설도 그렇지만 체홉 소설에서도 이렇게 이제 깨알같이 유대인들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자, 박혀 있고 모이세이카의 습관 중에 하나는 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타적이어서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로모프를 보고서 그로모프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그로모프를 보고서 왼쪽에는 중풍 환자가 누워 있다 해서 환자 더 나오기는 하네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로모프가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모방해서 봉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환자가 주인공인데요.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그로모프입니다. 법원 집행관에다가 현청 서기로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교사이기도 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추정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고, 나는 광대뼈가 도드라진 그의 넓은 얼굴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그의 광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그의 내면에는 광인과 정상인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되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말을 하고 싶어 하다가 내 말을 들어주는 이 청자가 너무 무식하고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또 말을 중단하는데 하지만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전에요. 이거 켜놓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릴 때는 동생을 붙잡고서 막 이렇게 떠들고 좀 책을 읽었으니까 떠들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두서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의 광적인 연설을 종이에 옮겨 적기는 어렵다. 그는 인간의 비열함에 대해서, 진실을 짓밟는 폭력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도래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압제자의 우매함과 잔혹성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드는 창문의 쇠창살에 대해 말한다. 그런 식으로 못다 부른 옛 노래들로부터 뒤죽박죽 두서없는 혼성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그로모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스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19세기의 거장들이 소설에서 다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홉이 기묘하게 그들의 소설들을 요약을 하면서 압축을 하면서 보르헤스식으로요. 짧게 단편으로 요약을 하면서 여기 보면 도스옙스키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톨스토이하고 체홉은 아예 친분도 있었고 둘이 뭐 문학적인 교류를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더 깊은 관계였고요. 도스옙스키 이름도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소개를 했는데 3명을 소개를 했잖아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차츰 얘기를 할 건데 한 명은 중풍인 거예요. 중풍. 이 중풍이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소설이니까 중풍인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는 뇌졸중이라고 불렸고 요즘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건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뇌혈관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비가 왔는데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대사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비계덩어리 환자는 너무 살이 쪄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농부인데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움직임 없는 식충, 불결한 짐승은 이미 오래전에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에게서는 항상 숨이 막힐 만큼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 아마 이제 욕창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생기고 했을 건데요. 니키타가 이제 여기 간수이면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경비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막 등치도 큰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되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두들겨 패요. 근데 여기서 끔찍한 것은 그가 맞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 이 무감각한 짐승이 구타에 대해 그 어떤 소리나 움직임이나 눈빛으로도 반응하지 않은 채 마치 무거운 나부통처럼 살짝 흔들릴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폭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폭력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생명 없음의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제3자, 뭐 구경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폭력이 만연한데 그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가만히 있는 거. 그 또한 생명 없음의 방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주인공이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그로모프인데요. 이 이반 그로모프를 보면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전반적인 이런 폭력이 아니라 나한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보고서 이게 동일시하는 능력, 공감 능력인데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과대망상증, 그러니까 여기 추정망상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호실을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주인공은 이반 그로모프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안드레이 라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의사가 되면 안 되는데 의사가 된 사람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원래 꿈은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0년대 사상의 그 힘이 입어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해서 자기가 의사가 됐다. 여기서부터 락인의 성격이 드러나죠. 지 인생인데 왜 아버지한테 맡겨요?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성직자가 되고 싶으면 그 길로 갔었어야죠.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의사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되면 자꾸 남 탓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직업 활동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 봉직을 하다가 점점 게을러져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로 이제 써먹습니까? 자기 게으름과 나태와 자기가 시스템 때문에 똑바로 일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콜스. 전체적인 흐름은 락인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한 번은 구경 삼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그로모프를 보게 되고, 그로모프한테 이끌려 가지고 유코시를 드나들면서 소설적 사건이 생기는 거죠. 즉 의사가 정신병동 유코시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슨 일이요? 이것이 무슨 일이요? 해가지고 이제 소설의 고리가 풀리고 점점점 이제 이렇게 갈등이 무르익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락인이 정신감정을 받게 되고, 그가 뭡니까?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지위로 내려선다고 할까요? 내려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되고요. 거기 이제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니키타한테 얻어 터져요. 물론 니키타가 가만히 있는데 때리지는 않아요. 6호실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을 나갈 수 없다. 근데 락이는 자기가 아직까지 자연인이라 생각하고 나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으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서 맥주도 마시고 싶고 보드카도 마시고 싶고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딜 툭툭툭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지금까지 눈 감아왔던, 보지 않았던 그 폭력의 어떤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폭력과 이런 그 억압의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의 생명력조차도 없는 정말로 통나무 같은 사람들, 저 그림자 같은 사람들을 이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 이 얻어맞는 고통들을요. 이거를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겪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거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락인이 깨닫고요. 락인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녁인가 죽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에요. 외상성 뇌출혈이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침에 엄청난 어떤 오한, 몸이 춥고 그다음 뭡니까? 토할 것 같은 그런 메스꺼림을 느끼고요. 그런 이제 고통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눈앞으로 되게 아름다운 어떤 사슴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누가 이제 물건을 건네는 것 같고 뭔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고 그의 장례식에는 다리아와 그다음에 우체국장 미하일 아베리아니치 둘만 이제 참석했다 이러고 이제 소설이 쓸쓸하게 제가 볼 땐 참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을 락인으로 이렇게 맞춰갖고 많이들 읽는데요. 저는 그로모프한테 굉장히 그 이입을 하면서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얘가 되게 가난한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업 소설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렇듯이 원래부터 가난한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희곡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체업 문학의 많은 인물들이 원래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의 노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망했으면 괜찮은데 원래부터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고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떨어질 고도가, 추락할 고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높은 데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체국장도 마찬가지고 부자였고 뭐 기병대까지 다녔고 했는데 다 말아먹어 가지고 지금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그로모프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집안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았는데 멀쩡한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대학생이었던 형이 아파가지고 죽고 아버지가 무슨 사기죄 이런 걸로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재판 중인가에 감옥에서 또 죽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꼬박꼬박 60루블의 용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돈도 자기가 벌어서 학비랑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시골에 남아있는 어머니한테 또 생활비도 붙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활이 너무 쪼들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홉의 인물들은 영웅이 아니거든요.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아유, 이걸 어떡하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그로모프가 이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로모프는 계속 그냥 육호실에 남아있고요. 락인은 이제 죽는 채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그로모프하고 락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른바 러시아 문학 특유의 어떤 철학적 논쟁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읽진 않았는데 아마 다 읽고 나면 또 떠들고 싶어서 다시 켜게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철학적 논쟁들의 체홉적 버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홉의 6호실이었는데요. 정말 이건 제가 그냥 책을 읽은 흥분에 잠깐 수다를 떨어본 것이고 제가 체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체홉 전집이 있는데 저쪽으로 보이는 약간 푸르스름한 책이 체홉 전집인데 다음번에 찍을 때는 좀 마트료시카 밑에요. 다음번에 찍을 때 요즘 마트료시카 밑에 있는데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좀 꺼내가지고 와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엎어질까봐